자, 오늘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라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책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박사님, 네. 작가님이 섭외 전화를 딱 하자마자 네. 책 이름부터 단번에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 이 책을 고르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고르는 책들은 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용도들도 크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이 번아웃 직전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있죠. 누가 이제 레이스 참가할래? 나는 사실 레이스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네. 레이스 참가하겠다고 말하고 일단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막. 문제는 달리는 차 안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잡았고 달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사고 안 나고 끝까지 이거 다 돌 수 있나 이런 불안이 오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이 레이스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내가 타고 달리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결승 골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다치지 않고 막 이런 걱정이 드는데 사실은 일단 레이스 잡아서 달리고 있으면 그런 걱정이나 불안을 안 가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집중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가 레이스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내려야 되나 타야 되나 계속 달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 상태는 벗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일을 멈춰야 되나 더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과 불안이 있을 텐데 이 책이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골랐고, 사실 장동선 박사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직장인들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네. 망설임이나 또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책을 보면은 불안과 심리에 관한 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심리학적으로 불안을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관련 서적을 한 20권을 다 주문해서 다 쭉 봐요. 그럼 그 중에서 한 3권 정도가 좋다라고 한 책들이 남거든요. 그럼 그 탑 3 중에 있었던 책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얕은 종류의 이렇게 하면 불안이 해결돼, 이렇게 하면은 널 치유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나 요령을 얕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왜 미루기를 하고 회피를 하고 내가 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뇌과학과 심리학과 그다음에 20년의 실제 임상으로 환자들을 봐왔던 경력까지 더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 한국어 제목도 좋긴 하거든요. 네.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네. 그런데 원제는 Overcoming Anticipatory Anxiety예요.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예측을 많이 해서 생겨나는 불안, 예기 불안, 이거를 극복하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또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이거 또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하는 종류의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책이라서 굉장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뭔가를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낸다라는 책 내용이 아니라 내가 뭘 자꾸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스스로 불안해지는 것,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에 관한 책. 네,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당장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비된 상태들이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딱 멈춰있는 진퇴양난, 나 어떡하지? 라는 상태에 멈춰있는 느낌. 이게 사실 제일 불편한 상태잖아요. 근데 딱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가 뭔가 시작하지 못하는 망설임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나의 예기 불안, 나의 불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가고. 혹시 박사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망설이다가 하루가 다 가버린? 보통 주식 보다가 자주 그러죠. 이거 언제 사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망설이다 결국 아무 행동을 못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어. 타이밍을 놓친.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구 얘기나. 그런데 파란색으로 바뀌고. 사실 근데 뭔가 망설인다 아니면 결정을 빠르게 잘 못 내린다. 결단력이 떨어진다. 이게 혹시나
사람의 어떤 성향 때문에 좀 다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결정을 잘 내리고 어떤 네.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네. 이게 실제로 타고난 어떤 성향이라는 게 좀 작동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불안 민감도가 높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 민감도요? 네, 실제로 이런 불안 민감도를 체크한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른 종류의 책인데 Highly Sensitive People이라고 그래서 어려운데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있죠. 나 너무 살면서 이렇게 상처도 쉽게 받고 불안도 쉽게 오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이 빨리 오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성향의 영향도 있어서 이런 불안 민감도 체크를 해보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종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의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약간 그러한 불안에 취약한 형태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테스트도 있고요. 성격 기질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의 직관에 의지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 불안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직관에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MBTI를 보면 MBTI를 뭐 저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소통의 도구로 재밌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TF도 나누고 EI도 나누는데 요 경우에는 N하고 S의 차이가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N이 직관적인 거, 예. S는 감각적인 거.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나 저 집에 가면 맛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고 가지만 예. 이게 이제 N 그 직관적인 쪽인 거죠. 어. 반면에 S의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를 봐야 돼요. 먹어봐야 아는 거고 결정도 봐야 되고. 내가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지만 데이터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 경험에 의존하는 판단. 아하, 이게 이제 실제 S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사람에게서 불안이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다 경험을 해보는 사람은 지르고 해봐야 되는 건데 예. 이제 하기 전에 이게 맞나? 저게 틀리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지르면 좋은데 이게 생각만 하고 이 느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 어느 순간 이 망설임의 늪에 빠져버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는 스타일이니까 그 스타일보다는 실제로 행동을 하는 쪽이 불안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불안 민감도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장동선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책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좋은 책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 책 같이 봤던 작가님이 예. 보면서 여러 번 울컥하셨다고. 내가 이 책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몇 번 봤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도 뇌과학 전공자인데 이 부분은 너무 잘 적어줘서 읽으면서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뭉클 울컥하는 감정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진짜 잘 쓴 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20년 30년 동안 불안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치료해 오시던 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쓴 책이라서 읽다가 정말 누구나 아마 자신의 모습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자꾸 책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책! 셀리 엠 윈스턴과 마틴 앤 세이프가 쓴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멀리서 한번 보면 저 사람이 뭔가 빨리 결정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고 저 우유부단해. 게을러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겉에서 보는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게으르다기보다 우유부단하다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불안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불안이 결국은 나의 행동을 저해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패턴 그 문제라서 사실은 이 사람은 원래 게을러 우유부단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왜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하. 여기에서 예. 사실은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은 얘기불안. 얘기불안. 그러니까 이 책의 원래 영어 원제가 overcoming, 그러니까 얘기불안을 극복하는 법. 네.
불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불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해하면 쉬워요. 불안의 두 가지 종류. 네. 네. 이유 있는 불안, 아. 이유 없는 불안. 자, 이유 있는 불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든 강도가 막 들어온다. 네. 칼 들고 내 앞에 있다. 그럼 당연히 불안해야죠. 공포, 불안, 공황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이건 이유 있는 불안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걸 한번 아주 운 나쁘게 경험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는 불안이에요. 내가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내 뇌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에게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이지. 아, 그게 이유가 있는 불안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불안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 이유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었던지지. 그냥 현재 기준. 지금 현재 기준 내 눈앞에 불안에 공포에 이유가 눈앞에 있지 않은데 불안을 느낀다. 그럼 이거는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고 뒷장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유 있는 불안은 편도체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장 내 편도체가 공포를 느끼고 눈앞에서 벌을 무서워하는데 벌이 나타났다? 무섭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유 있는 불안, 편도체가 당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도망가 이런 신호를 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싸워야 돼, 뭐 얘를 때려 잡아야 돼, 아니면은 내가 지금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건 정말 즉각적으로 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불안이죠. 그런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기 좋은가, 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이 신호가 편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전두엽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뇌 앞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역으로 그렇죠. 이성적인 신호가 갑니다. 판단을 하는 네. 영역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컨트롤 센터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시를 내리는 거죠. 지령을. 네. 우리가 이제 뭐 요거를 동네 파출소와 어떻게 뭐 중앙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 체계를 올라가서 중앙 경찰청에서 예. 자, 그럼 이렇게 대응을 해라. 여기 뭐 더 많은 그 경찰관을 파견해라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보고가 올라간 게 전두엽에서 이제 중앙 본부고 일선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쪽이 당장 지금 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해야 되는 쪽이 편도체. 자, 근데 얘기 불안은 뭐냐? 한 번 이 중앙 본부에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건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중앙 본부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데. 이거 이쪽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여기만 이 사건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고 딴 데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라고 하면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대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는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인데 필요 없는 곳에 경찰관을 몇 대씩 막 보내고 과잉 대응. 과잉 대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지금 사건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혹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이러한 종류의 방금 말한 것처럼 중앙청에서 이유 없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또는 예측을 해가지고 사건도 없는데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몸, 우리 뇌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기 불안의 상태인 거예요. 그 왜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나오듯이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아, 너무 그 좋아합니다. 머릿속에서 얘들이 막 과잉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예기 불안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과잉 대응의 반응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버럭이 화내는 애 같은 경우는 그 버럭, 순간 화내는 버럭. 네네네, 예. 분노로 이제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는, 소심이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까칠이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좀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무서워하는 애 있잖아요. 예민해하면서 그 피하려고 하는 겁 많은 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실제로 당장 사건이 없는데도 내가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불안해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안이다. 근데 앞서서 조금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기질과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네.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결정을 미루는 건 성격이 아닌 태도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네. 이 말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데 생각을 더 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나의 성격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중에 나 스스로에게 만들어낸 변명으로 인해서 생긴 태도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만성적인 망설임을 보일 때는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어요. 예.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 나중에 생각하자. 미루기.
글 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예. 데드라인이 오면 생각하자. 그죠.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고 데드라인 당장 떨어지면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일을 하지만 네네. 일단은 미루기, 지체하기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데 요거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바로 처리해버리느냐 미루느냐 이건 약간 나의 태도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 결정 미루기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고 나오듯이 근데 네.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적극적인 책임 회피라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 회피요? 책임 회피 이런 거죠. 글이 올라오면 편집장님이 글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글은 알아서 쓰는 거야. 내가 뭘 보니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 정해가지고 네가 해라는 형태로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못 쳐낼 것 같으면은 이거 내 일 아니야라고 어떻게 보면 면피하는 거죠. 근데 오타 있으면 네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책임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한다. 나 지금 이때 뭐 휴가 간다. 나 이거 안 한다라는 형태로 미리 내가 그런 어떤 해야 되는 결정이나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무작정 다 계속 책임 회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 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저도 가끔 겪는 건데 정말로 내 뇌가 나를 돕는 건지 나한테 길막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잊어버려요. 망각.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근데 이게 까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로 잊어버리는 건데 이건 사실 결국은 나를 돕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습관적으로 까먹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또 까먹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루기, 지체하기, 책임 회피도 다 불편하니까 네.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내가 망각에 의지하게 되는 종류의 회피 또는 그 결정을 미루게 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요것도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야 되고 야 네가 그거 부킹해놔. 근데 사실 난 이날 여행을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일단 친구들은 압박을 해오고 내가 총무니까 이걸 부킹해야 돼요. 예. 그러면 꼭 전날 취소 가능한 옵션으로 마지막에 물릴 수 있는 물건을 사놓고도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물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형태의 면책 조항을 두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결정 미루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네. 아예 그냥 회피를 하거나 미루거나 네. 잊어버리거나. 네. 방금 이 네 가지가 아마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종류의 행동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내 성격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서 피하다가 이게 일종의 태도가 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 혹은 내가 좀 뭔가 불안해하면서 생각하는 건 나 사실은 이거 신중하게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 뇌가 놀라운 게 변명을 정말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변명. 보통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내 안에서 다른 이유로 일어나게 된 그 선택과 판단인데 네. 우리의 뇌는 선 판단하고 후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여러 실험들 통해서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A를 고를래 B를 고를래 하고 아주 빠르게 고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A를 골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 사람이 지나가거나 뭔가 헷갈리거나 이 상황이 끊기고 나서 네.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자, 왜 B를 고르셨어요? 라고 하면은 아닌데요. 저 A를 골랐는데요. 라고 할 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고르자마자 끊어주면 왜 B를 고르셨어요? 이러면은 이제 B를 딱 보면서 이 B가요. 좀 더 물건도 커 보이고 더 이뻐 보여서 제가 골랐어요. 라고 그 이유들은 나중에 붙는 거다. 자기 합리화. 네, 나 스스로도 모르게 선택을 하고 이유들이 나중에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내가 어떤 측면에서 신중하다. 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생겨난 회피의 태도들이 그 나 스스로는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회피하는 그리고 나는 신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또 회피의 패턴도 대표적인 패턴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회피의 패턴이 있어요? 네, 회피의 패턴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잠재적인 위험은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닐 것 같아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아예 그 상황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친구들을 뭐 만나야 되고 어떤 모임들이 오는데 나는 모임에 나갈까 말까 너무 막 고민스러워요. 그러면 그때 아예 이 나갈 수가 없이 뭐 그 시점에 다른 일정을 잡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아프다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무조건 피하고 보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끝없는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없는 분석. 끝없는 분석. 네. 그래, 그거 할 거야. 나 분명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려면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지를 내가 딱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나서 완벽한 계산이 되면 선택을 할게라고 하는데, 사실은 끝없이 계산만 하다가 선택을 안 하는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회피. 이걸 주식 투자로 얘기하면 좀 잘 되겠네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게 되면 손해를 얼마나 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안에 이게 얼마나 오르게 될지 내가 계산을 다 해볼게. 다 해볼게. 근데 계산하다가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회피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지나친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약간 비슷한 거지만, 나는 말이야, 이게 함부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야. 딱 맞는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이 왔을 때, 뭐 내가 확신이 왔을 때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뭔가 이제 글 쓸 때도 그런 게 있죠. 그런 작가들 많을 거예요. 내가 일단 앉아가지고 잘 되건 안 되건 당장 데드라인이 다가오니까 써야 되는데, 난 지금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내가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은 뭔가 날씨가 좋으면서 햇살 뜨는 거 보면서 커피 하나 마시고 나서 마음이 평화로울 때 글이 써지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앉아도 난 억지로 하면 안 돼. 막 이런. 글은 안 써질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알맞는 순간을 네. 선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회피의 패턴은 제가 많이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변명입니다. 나의 일정과 해야 되는 일들을 쓸데없는 거 쓸데있는 거 다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일정이 꽉 찼네. 이건 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하자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꽉꽉 채워놔가지고 나 스스로를 마비시켜서 회피시켜버리는, 다양한 패턴으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안 하는 쪽을 회피를 하고, 회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를 시키죠. 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을 찾아서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한편에서는 그게 불안해서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는 그러니까 사람들.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를 놓칠 것 같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 불안 때문에 꽉꽉 채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네요. 정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뜨면 불안한 거죠.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진짜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 뭐라도 하나 읽어야 될 것 같고 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그게 불안해서였네요. 그게 불안해. 이거 한 거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미루는 또 하나의 핑계도 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당장 연락 안 했던 뭔가 그 지인이 있는데, 내가 데드라인 글 써야 되는 거 오후에 다가오지만 1시간이 지금 비니까 나는 이 1시간을 채워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그 지인이랑 꼭 점심을 먹어야 되겠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꽉 채워야 된다는 불안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걸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면서 나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패턴도 있는 거죠. 이야, 회피도 4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기 불안, 내가 예측하는 불안이 굉장히 많다. 사실 앞에 3글자가 붙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갔는데 뭐가 내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걸 텐데, 그런 만약에라는 불안을 꺼내들지 않고 그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어이없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에라는 거는 항상 언제 오나요? 그 만약에라는 건 일어나지 않은 일, 내가 실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를 빼고 내가 실제로 그 일에 돌입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행을 해보면 만약에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라고 하는 게 올 때는 그 만약에가 사라질 수 있는 무언가의 일로 몰입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만약에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장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해야 되는 타이밍이 뒤에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만약에라는 생각들이 있다. 네. 그러면 다른 무언가의 액티비티로 내가 그 만약에라는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전두엽 피질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뇌가 지금 다른 일을 하도록 시켜가지고 다른 쪽에 신경을 쓰게 만들면 이 시뮬레이션을 만약이라고 돌릴 만한 여력이 남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다른 업무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좋은 종류의 그 만약을 없애는 방식은 운동을 하거나 어떠한 육체적인 그 액티비티, 스포츠 운동을 하면서 잠깐 동안 생각을 비울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면 이 만약에를 또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화제를 전환해버리는. 이것도 일종의 뭐 회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방법인 이제 거죠. 좋은 종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이 안 되면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써야 되는 책이 있고 써야 되는 칼럼이 있잖아요. 네. 그럼 꼭 칼럼을 써야 되면 책이 쓰고 싶어져요. 그럼 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책을 쓰다가 보면 칼럼 데드라인이 다가오네. 그러면 책 쓰다가 책 쓰기 싫으면 그럼 칼럼을 쓰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데요, 저랑. 내가 꼭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놓으면서 네. 회피도 해야 되는 일로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행을 실행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 칼럼을 독자들이 읽으면 좋아할까? 내가 지금 이거 썼다가 갑자기 막 악플이 달리는 거 아닐까? 고민하다 보면 마비가 돼서 못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또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꽉 채워버려가지고 내가 일단 실행해야 될 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고민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둘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직접 이것 때문에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적정한 건강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불안이 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게 아니다.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 그렇죠. 불안과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네. 내가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종류의 적정한 종류의 그 긍정적인 선까지의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 네네네. 네. 그게 오히려 불안에는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저랑도 되게 비슷하십니다. 창을 그래서 항상 2개, 3개씩 띄워놓고 이거 하고 있으면 또 이거 생각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저거 생각나고. 사실 효과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항상 그 손해보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자기개발 팁들이 존재하죠. 최소한 30분은 몰입을 하고 예, 그 하나에.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참 뇌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불안을 감지하는 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이 호르몬을 포함해서 온몸에 이제 뭐 심장도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하는 종류의 증상들이 신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네. 내 마음의 상태는 몸으로 나타나고 몸의 상태를 뇌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 마음과 몸과 뇌는 하나의 유닛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이제 이 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유 있는 불안과 이유 없는 불안을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각각이 편도체를 통하거나 전전두엽을 통하거나라는 두 가지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이유가 있는 건 편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을 공포를 느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상상해서 일어나는 거는 전전두엽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예기 불안이다. 네.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적용해봐서 이 뇌의 발달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는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태어난 지 지금 일주일 됐어요. 세상을 막 갓 좀 알아가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제가 신생아였을 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생명체니까 불안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막 먹을 거 달라고 저 달라고 우는 불안해서 거 우는 걸까요? 아니면 아닌가? 그냥 정말 당장 배고프니까 1차적인 배고픔 때문에 아, 뭐 추워서 몸이 안 좋아서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 걸까요? 그러면 그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 사실 불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라는 게 생겨나는 메커니즘을 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패턴이 기억으로 학습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 기억으로 학습이 돼서 예측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경우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장소에 간호사가 나를 테스트하려고 데려갔는데 이 갑자기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차, 뭐 이 저울에 올려지는 순간의 느낌 이런 거가 이제 처음 있을 땐 이게 뭐야 이러고서는 불안할 이유가 없지만 이걸 2번, 3번 경험하면 내가 이 저울의 차가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기저귀를 벗기고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한 일을 겪게 되겠네 라고 이제 예측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겪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의 변화가 오는 순간 이미 예측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이 되지 않으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 영화 네. 올드보이에 그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막 고문 같은 걸 하면서 네. 인간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막 네, 이렇게. 네. 그럼 비슷한 거네요. 상상을 정확합니다. 하고 예측을 하고. 예측 불안, 얘기 불안, 상상 불안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뇌를 가진 이유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기 위해서 뇌가 진화한 거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이제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걸 기반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중에서 특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을 시뮬레이션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을 해야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이제 예측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뇌가 발전할수록 발달할수록 또 우리 뇌과학자시니까 이걸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 공부 잘하는 머리도 좀 뭐 부모님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외모나 체형을 닮듯이 집안에서도 부모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뇌도 좀 닮나요? 일종의 막 불안감도 좀 부모님을 닮나요? 불안은 대물림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대물림 돼요. 근데 이게 대물림이 된다고요? 대물림이 되는 게 근데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가족력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 가족력. 예를 들어서 뭐 암도 가족력이 그쵸. 있고 뭐 어떠한 걸 가족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위암, 뭐 혈압, 뭐 네. 다. 근데 가족력의 정의 안에 유전적인 영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환경과 습관의 영향도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력을 이야기할 때 왜 가족력을 이야기하냐면 유전자도 타고나서 비슷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먹는 음식도 비슷하게 먹게 되고 그러네요. 습관도 닮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전자도 갖고 있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될 기회조차도 사실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면 가족력 안에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과 습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일종의 가족력이 아주 자주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항상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그 엄마 아빠의 불안한 마음은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아이도 불안도가 높은 아이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 때문에 뭘 하게 된다고 했죠? 회피를 많이 하게 된다고 했죠. 근데 회피를 하게 되면은 회피도 일종의 실행이긴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도망갈 거야 라고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실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형태로 회피를 하거나 미루거나 내가 안 하면 내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기존에 배웠던 어떤 패턴을 다시 학습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경험을 해서 불안이 되고 이게 회피가 되고 도망가는 패턴이 생기면 이 안 좋은 경험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경험으로 덮어 씌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도망을 가니까 내가 새롭게 배워가지고 기존의 아픔을 극복하거나 기존에 안 좋았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는 태어나서 꼭 불안한 아이로 클 필요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형태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과 불안 때문에 이 아이가 이걸 해보고 괜찮은데? 내가 해봐도 엄마 괜찮았어 라고 하는 종류의 경험을 하면 이 아이는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그렇죠. 엄청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불안하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엄마 아빠의 경험에 의거해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뺏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약간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대가의 강박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는 정말 미술 천재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파블로 피카소의 아들, 손자 레벨까지 다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잘 성장하지 못하고 그림 그리고 미술하는 걸 시도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우울증도 심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립적으로 뭔가 하지도 못하고 아주 안 좋은 케이스들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가니까 이 아이와 손자에게까지 붓은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대가인데 내가 다 아는데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딪혀서 실패해보거나 새로운 경험을 가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좋은 것들은 다 경험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되게 거의 강박적으로 약간 어떤 불안도가 높고 예민한 상태에서
자기 자식과 손자가 경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뺏어가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한 나도 넘어져 보고 뭐 처음부터 대가 되나요? 아무리 천재라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다리에 오르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해봐야 내가 나의 실력이 늘고 나의 세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생겨나는데 부모의 불안 때문에 내 새끼는 내 아이는 나 같은 안 좋은 경험을 안 하게 해줄래 또는 내가 잘 아니까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줄래 라고 하는 종류의 불안이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도 아이에게 더 크게 스스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늘 망설이고 더 불안해하는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서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참 이거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네. 부모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모티베이션은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는 되는 게 나 스스로의 불안은 내가 평생 안고 사는 불안도가 높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익숙한 불안이잖아요. 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 이게 내 아이에게까지 전해진다고 라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 자녀들의 경험의 기회, 경험의 권리를 내가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네,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망설임에 누가 불을 지피나. 좀 사람도 부류마다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어떤 사람은 맞닥뜨리고 부딪혀서 이겨내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네. 어떤 사람은 좀 계속해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요건 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면 될까요? 사실은 아마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마다 항상 부딪히기보다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회피를 하거나 나만의 회피를 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들, 회피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우리가 회피라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회피를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내 스스로에게 괜히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의식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나 검은 고양이 봤으니까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밖에 나가지 않겠어. 라는 형태로 검은 고양이랑 내 삶에 일어날 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내가 괜히 그 검은 고양이를 본 날은 나가면 안 되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침에 뭐 결정하러 가는데 네. 아침에 유리잔을 깨뜨렸어. 네. 이거 불길한 징조인데?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연관성이고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이유인데 네. 내가 이러한 형태로 이런 리추얼들이나 미신들을 나 스스로에게 만들어 놓고 나면 네. 회피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징크스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는 회피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징크스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또 편해지는 게 내 탓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은 이렇게 13일 금요일이잖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 13일 금요일에는 원래 주가가 폭락하는 거래. 네네. 나의 투자 그 결정의 문제가 아니야. 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말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지만 나만의 어떤 징크스, 이유들을 이제 가지고서는 우리가 회피하는 패턴들이 또 있고요. 그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런 어르신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본인이 막 약간 불안도가 높으신 분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 하시고 막 이러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신 거예요. 계속 눌러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 한번 누르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빨리 눌러요.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어떤 재밌는 그 뇌과학적 사실이 있냐면요. 네. 본인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르는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분은 누르면서 이 누르는 행동으로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의 체감 안에서는 실제로 내가 이거를 누르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안 누를 때보다. 기다리면은 이게 언제 오나 이게 답답하고 불안한데 내가 이걸 누르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박적인 행동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조금 우리가 이거 어이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비슷한 일들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메일 안 오나 계속 들여다보고. 무슨 새로 고침. 네네네. 새로 고침. 그리고 이제 주식 안 오르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야, 내가 축구를 안 봐야 골이 들어가더라. 네. 나 축구 내가 보면은 우리 져. 내가 안 봐야 이겨.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좀 이상한 종류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이제 인지적인 의식 행위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경우의 수를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좀 대비가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불안에 사로잡힌 사고 때문에 내 스스로를 이제 위안하려고 하는 종류의 그 시도기는 해요. 거기에 방금 말한 것처럼 막 이거 누르는 그런 행위도 포함이 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다 망할 거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동도 전쟁이 일어났지 다음은 대만이고 북한도 쳐들어온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들어갔어라고서는 뭔가 재앙, 파국화 이런 사고를 하면은 예. 어떠한 마음이 편해지냐면은 지금 현재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과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다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더 큰 재앙과 파국을 상상하고 올 거라고 믿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계속 멸망 생각하고 있으면 사과나무 심는 일이 하찮게 느껴지면서 이거 안 해도 될 거야. 안 하죠. 라고 내 스스로의 이제 실망과 충격을 덜기 위해서, 불안을 덜기 위해서 이제 파국화된 생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 정치에 과몰입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정치에 과몰입해서 저 정당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절대로 안 되도록 해야 돼. 막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이 너무 과몰입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사고의 파국화, 재앙 시나리오,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의 어떠한 불안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하더라도 잘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원초적인 큰 불안들이 존재하는데, 그 불안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으로 재앙화, 파국화 이런 사고들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죠. 적당히 관심을 갖고 적당히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 그걸 이제 파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도 자꾸 정치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에 사로잡힌 사고는 모든 게 위험하다라고 계속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정당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면 이 문제가 이제 하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거야. 계속 불안을 느끼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게 부모님이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서 너 결혼해라, 너 취업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네.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전략을 갖고 계시냐면은 뭔가 더 큰 사고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더 큰 사고를 쳐버리는 거야 그냥? 자잘한 거 보이지도 않게? 네. 당장 취업, 결혼 이런 압박이 안 들어오게 뭔가 사기를 당했어, 뭐 지금 뭐 큰일 났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지면 부모님 입장에서 더 큰 게 들어오니까 이 작은 압박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야야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만 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분도 제가 하나 압니다. 네.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좋은 사실,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럼요.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불안에 쌓여 있고 걱정을 하고 그게 또 행동으로 발현되는 거는 네. 우리가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핵심이기도 하고 불안 회피 행동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세상은 불확실하거든요. 네. 언제 누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독일의 작가가 쓴 그 1913년 세기말 여름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1913년이요? 네, 1913년 세기말 여름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알버트 슈바이처, 스탈린, 히틀러, 심지어 뭐 프로이트, 그러니까 당대를 풍미했던 20세기 초반의 모든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작가, 뭐 정치인이 다 등장해요. 네. 이걸 그 옴니버스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예. 일기장처럼 이 모든 위인들이 언제 어디서 커피 마시고 어떻게 박사 논문 쓰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연대기처럼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913년 여름은 모두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세계화됐고 글로벌됐고 무역이 꽃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 절대 전쟁 같은 거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리 조그만 위기들이 있더라도 세계가 망한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글로 써가지고 유럽 지식인들이 다 믿고 심지어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던 노먼 에인절이라는 작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적으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1913년에 2차 세계대전 가면 큰일을 하게 되는 스탈린이나 히틀러조차도 히틀러는 병역 기피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고 스탈린은 이렇게 그 가방 하나 싸고 비엔나 와가지고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책에 쓰여진 모든 위인들 중에 그 누구도 당장 1913년에 다음 해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유럽 전체에서 600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그 이후에 전쟁에서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조차도 박사 논문 쓰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고 1913년 여름에 비엔나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무도 내년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게 사실은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 이거를 인정하기를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뇌는 최대한 세상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나만의 세계의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야. 뭐 이렇게 일을 하면 난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패턴들, 세계의 모델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네.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 모델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당장 몇 분 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뇌가 진화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배우고 살아남고 예측하라고 우리가 뇌가 진화를 한 건데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단 불안과 공포와 뭔가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결국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수록 더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성급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든 매듭지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불확실한 걸 부정하면서 모든 거는 신이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모든 거는 이 법칙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라고 자신만의 믿음 체계를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떤 망설임 회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종의 가짜 위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1913년을 왜 세기 말이라고 표현했나 생각해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이제 14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그 얘기를 강연을 하면 합니다. 2023년 여름, 가을 우리는 AI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면서 뭔가 세계의 뭐 변화, 미래를 논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세상이 어떤 소용돌이로 빠질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불안 회복하기.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불안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좀 힌트 좀 주십시오. 네, 이 책에서 되게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목소리는 걱정. 어떡해, 이거 안 될 거야. 네. 두 번째 목소리는 거짓 위안. 너가 지금 버튼을 누르면 돼. 눈 가리고 아웅하면 돼. 그런 일은 없어. 약간 회피도 그렇고 망설임도 그렇고 거짓 위안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가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의 목소리는 뭐냐? 아주 간단한 상식과 분별을 기반으로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해보자. 네. 일단 경험해보자. 실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하기가 조금 두렵다, 불안하다. 일단 파악하자. 네.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떠한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전념해서 실제로 그 일들을 어떠한 형태로 내가 판단을 했건 수용하건 거부하건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떠한 상황이나 불확실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끌어안으면 된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내 스스로에게 좀 내려놓기의 마음을 가지면서 뭐 사람도 죽는 거지. 그리고 살면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 지금 롤러코스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또 언제 올라가겠지라고 체념은 아니지만 내가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계속 피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온갖 변명이나 자기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는 것. 요 과정들을 하게 되면은 불안은 자동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요 이야기를 이 책의 저자들은 약자를 가지고 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댄스요? 댄스. 네. 춤을 춰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춤추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네. 댄스는 discern. 네. 그러니까 사태가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accept. 예. 이게 A가 accept. 받아들여라. 수용하기, 받아들여라. no.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 이게 N이고요. 네. 그 다음에 C, commit. 커밋. 일단 내가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 E는 embrace. Embrace. 끌어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마지막 embrace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요 인용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깥에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네. 내리고 있다면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빗 속에서 춤을 춰라. 이거 영어로 기억났습니다. Don't wait for the storm to pass. Learn to dance in the rain. 태풍이 언제 지나가나라고서는 그냥 불안해하고 있지 않고 그냥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면 된다.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에 embrace. 상황을 끌어안고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나에게 끌어내자.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녹아들어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뇌의 입장에 있어서 특히 편도체 불안의 경우에는 네. 치료하는 방법이 내가 실제로 부딪히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의 불안을 만드는 이 기억이나 상상의 요소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바꾸거나 내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를 엎어버리거나 해야지만 내가 기존에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을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불안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조금씩 노출되고, 예를 들어서 거미가 엄청 무섭다. 거미 영상을 보는 게 징그럽더라도 연습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장난감 거미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놔 보는 거 아무런 무해하잖아요. 예. 징그럽고 막 손 시키셔지지만 손 위에 올려놓고 괜찮아, 이런 형태로 둔감화를 시키다 보면은 네. 내가 그래 거미네라고 여기에 너무 큰 불안을 느끼거나 뭐 거미가 무서워서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뭐 늘 소독하고 있고 이런 불안 강박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노출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금 둔감화시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험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게 불안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컴퓨터로 따지면 덮어쓰기 이런 거네요. 새로운 경험으로. 자, 마지막으로 심쿵 한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치유를 향한 사고방식은 투쟁을 그만두는 것이다. 잠깐만, 불안한 감정과 싸워서는 안 돼. 이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너는 지금 스스로의 상상력에 얻어맞고 있어. 두려운 상상보다는 스스로를 분리하고 관찰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스스로를 분리하고 관찰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네, 요 이야기가 바로 그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늘 있어요. 불확실성이 늘 있듯 네. 내 안에 그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거는 없고요. 다만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구나. 그리고선 나 스스로에게 이거를 덮어쓰기 하거나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한 시간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장동산 박사님 덕분에 조금 더 쉽게 또 해석도 됐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